FMC 회의 이야기해야 되죠? 야, 이게 FMC 회의 말고도 이렇게 중요한 게 많았었네. 자, 먼저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주말 동안에 PMI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리세션에 대한 경계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조 원이나 된다고 하던데, 와, FTX 뽀글이 형. 세 번째,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댈러스 연준에서 제조업지수 발표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업 실적들인데요. 기업 실적이 정말 많죠. 자, 미국 기업들 보면은 우선은 NXP 월요일 날 있고요. 화요일에는 3M, 맥도날드, GM, UPS, GE,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와, 이게 진짜 화요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 날은 메타, 포드, 퀄컴, 쇼피파이, 스포티파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대망의 목요일, 애플, 아마존, 인텔까지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보론도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사실은 FOMC 회의도 중요하지만 기업 실적이 정말 중요한 한 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이죠.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파월 연설도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락업이 해제되는 것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락업이 풀리면 얘를 팔고 LG 화학을 사자 뭐 이런 플레이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락업이 해제된 이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미국의 GDP,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속보치가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과연 역성장을 하면서 리세션을 선언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FOMC 회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CPI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독일 CPI가 목요일날 먼저 발표되고요. 그리고 유로존 CPI가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국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들, OCI, 현대제철, LG, SK하이닉스, 삼성전기, GS건설 등등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주제는 7월 FOMC 프리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차분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파월형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파월이 얘기했던 것은 nimble and humble입니다. 겸손하게, 기민하게. 우리가 인플레이션 잘 못 맞춘 거,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겸손하게. 하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파월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CPI,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CPI가 69%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이게 빨간 검정색인데 1등 CPI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뭘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인데요. 미시건에서 5년, 10년 인플레이션 기대치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외네요. 다른 PC나 고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CPI도 있는데 기대?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나중에 한 3년, 5년 후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즉,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야, 이거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꺾이지 않겠어? 나는 돈 여기다 걸 거야. 나는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다 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시장에서 채권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대답한 걸 수집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금리를 통해서 역으로 추정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인플레이션, 그래서 CPI,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시건 대학교에서 다 발표해서 물어보는 거야. 야,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다가 높아질 것 같아요 하다가 5% 근처까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내려왔습니다. 야, 이거 보고 이제 75다 75 100은 아니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쨌든 조금이지만 꺾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리를 통해서 역으로 인플레이션 이 정도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5월달 이후로 인플레이션 더 높아진다는 데는 돈 안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쪽으로 돈 안 걸어 인플레이션 빠질 것 같아 난 거기다 돈 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실제 CPI, PCE 이런 것들은 실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9%가 넘어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CPI, 실제 인플레이션인데 요거는 9%,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는 지금 아주 조금 내려왔다. 세 번째, 시장은 많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라는 데는 돈을 안 걸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복병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블룸버그 기사에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노동의 가치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거든요. 자, 이 노동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20년과 21년에 임금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이 낮아졌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임금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소득이 많이 낮아졌고 2021년에는 심지어 임금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낮은 분들이 살기가 팍팍해졌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지금 철도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65건의 노동 분규가 일어났고요.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14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 안 해, 나 파업할 거야, 나 배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날짜를 세봤더니 벌써 326만 9,186건이나 6일 동안이나 지금 분규가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고민할 때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이 비유 있죠? 이놈 자식, 금리를 올려서라도 이놈 인플레이션 잡아야지 이놈 자식, 이놈 이렇게. 자, 미국 한 대 맞고, 자, 유럽 일로 와. 한 대 맞고, 한국 일로 와, 한 대 맞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놈 자식 해가지고 누가 먼저 다리가 부러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을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지표를 보니까요, 미국의 경제 활동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에 코로나 때죠,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수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와,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 PMI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지표들을 보니까 특히나 서비스업이 47로 발표되면서 이 두 개를 합친 PMI 지수가 26개월 만에 50을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발표되는 GDP와 관련된 속보치인데요, 마이너스 1.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분기도 역성장이면 리세션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 PMI도, 유로존에서도 PMI 발표됐는데 여전히 가파르게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대부분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국가 중에서 GDP 성장률이 역성장으로 들어간 국가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금 벌써 60%가 지금 역성장 중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IMF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크게 하향 조정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놈 자식 할 때 미국이냐 유럽이냐 아니면 신흥국이냐 등등 누가 먼저 다리가 부러지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괴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윤재석 연구원이 이번 주 보고서 제목에 아예 그냥 수요 파괴의 각종 증거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쓰셨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건데 휘발유 마진이요. 마진이 역대급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수직 낙하해서 지금 평상시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파괴되는 현상이 이미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석유 제품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사상 최대 수준의 석유 제품이 해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야 이거 내보내지 마. 이거 지금 나 지금 11월 달에 선거해야 되는 거 몰라? 지금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그걸 내보내면 어떡하냐. 수출을 제한해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야 그러면 이거 받아가는 사람도 누구겠어요? 유럽이죠. 유럽이 이것도 못 받아가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드스트림에서 가스 공급을 러시아가 어쨌든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 살려는 줄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자세히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은 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3월 달부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야말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노드스트림입니다. 노드스트림 빼고는 다 은연중에 다 줄었네요. 우크라이나 통해서 오는 것도 줄었고 야말 통해서 다 줄었네요. 지금 오는 게 없네요. 이게 유일하게 남은 게 노드스트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노드스트림이 나 안 해. 나 이거 지금 수리해야 돼가지고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멈췄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래. 내가 좀 40%는 줄게. 라고 했던 건데, 야, 이게 지금 유럽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보내지 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전력 사용을 줄이면 선물을 줍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독일에서 폐쇄 예정이었던 원전을 다시 수명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FMC 프리뷰를 하기로 해놓고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FMC 회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요. 일단 FMC 회의는 75bp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증시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전망에 보면 금리를 빨리 올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22년 2분기, 3분기부터 급격하게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빨리 올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75 그리고 50, 25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도 되는 상황을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 2년물 금리가 이틀 연속 많이 빠져서 2년물 금리도 2.97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금리는 2.75까지 빠졌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더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월 금리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금리 낮아졌지? 이제 주가 올라갈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금리 하락이 더 이상 주가에는 수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가 일상적이었지만 이제는 안 좋은 건 그냥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주가의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는 ECB 회의라고 해서 ECB 얘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에서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얼마 못 갈걸? 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에너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요. 이 파란색 선이 에너지인데요. 유럽은 특히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 ECB는 금리를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내리고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내리고 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올리는 척 하다가 못 올릴 걸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CB가 금리를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새로운 QE를 했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안티 크라이시스 툴. 그래서 이게 위기를 막기 위한 어떤 툴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은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입니다. TPI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이 또 새로운 이름이 나왔네요. 대상은 모든 유로존 회원국이고요. 전제 조건은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호한 전제 조건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규모가 중요한데요. 문제가 생기면 이런 채권 매입을 하겠는데 이 규모를 보시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사겠다. 무제한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언제 문제가 생긴다면 이탈리아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 무제한으로 사줄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벌어지면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언제 나서는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야, 이게 그러면 ECB가 언젠간 사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탈리아 채권 팔아버리자. 더 언제 사주는지 보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ECB에서 내놨던 정책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챌린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리는 인상했는데 새로운 돈 풀기를 시작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또 TPI라고 해서 뭐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도 되는데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이름의 돈 풀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품으로는 과거 2019년에 연준에서 했던 not QE가 있습니다. 그때도 돈을 풀었지만 QE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유럽에서는 PPP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지만 결국은 돈 풀기다라는 거죠. 일본도 YCC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뭐 MMT의 방향으로 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푼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잡히는 신용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중국 부동산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괜찮은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모기지 납부 거부 사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업데이트만 좀 더 해볼게요. 부동산 완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모기지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는 50개의 도시였는데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90개 도시로 늘어났고요. 지역도 300개의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 하락하면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딴 맘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하락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디벨로퍼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을 텐데 이 내용도 보시면 2018년 이후로 나 디폴트 이렇게 했는데 총 30곳의 회사들 중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순환이라든지 시마오라든지 이런 디벨로퍼들이 또 다시 디폴트가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외 채권이 연체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연체되는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정도 되는 규모고요. 중국의 역외 채권 중에서 디폴트 나는 것의 대부분이 디벨로퍼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괜찮아 현재 상황 충분히 관리될 수 있어. 왜냐하면은 미납 금액 모기지를 전체 합쳐봤자 전체 금액 중에서 1%도 안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의 주가 흐름인데요. 시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걱정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는 모기지 납부 유예해 줄게. 일단은 좀 봐주자. 은행의 디벨로퍼 대출 좀 더 해줘라.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전종규 연구원, 삼성증권의 전종규 연구원님께서 쓰신 내용을 보니까 헝다가 구조조정 제출이 일주일 남았다고 하네요. 일주일 안에 7월 말까지 3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잘 해결되겠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 한국 역외 채권이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네요. 높은 신용 등급에 비해서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올해도 한국 달러 채권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손실을 기록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데 7% 마이너스. 네. 외국인이 신흥국 주식을 순매수한 것을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이 사람들이 정말 40조 이상 제꼈는데요. 주식은 그랬는데 채권은 오히려 샀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6월 달에만 조금 매도를 했긴 했지만 우린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신흥국 중에서.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그래도 믿고 돈 빌려준다는 얘기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실적이니까 이번 주에 실적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명관 연구원님 자료고요.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에너지 빼면 다 안 좋고요. 신흥국은 다 안 좋네요.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니까 선진국 5년 평균에 비해서 현재 다 너무 싸다. 너무 싸 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익이 더 낮아질 텐데 그럼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보면 그러게 라고 극적극적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전 세계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이익 전망치가 가장 많이 빠진 것은 한국입니다. 미국 기업들 좀 볼까요? 미국 기업들 현재 21%가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서프라이즈는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EPS 성장률은 4.8%가 되는데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가이던스는 10개 기업이 부정적으로 줬고요. 1개 기업만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하늘색 올라가다가 지금 빠졌지만 어닝 추정치는 아직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실적이 의미 있게 하락하지 않는 구간에선 주가가 계속 밴드 하단에서 반등하곤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하락하게 될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은 거의 10년 평균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단신들을 짧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그만 아저씨인데요. 이분이 내가 틀렸습니다. 반성문을 쓰셨습니다. I was wrong 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표정은 좀 이렇게 참 이분들이 반성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참 반성할 게 많습니다. 부양책 관련해서 예측한 것이 실수였다. 그리고 과거 경제 모델에 대입한 것이 내 실수였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들 중에서 반성문을 이렇게 많이 썼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반성문을 안 쓰시고 최근까지 여전히 시장을 정말 잘 맞춰오신 학자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죠. 서머스라는 분이죠. 이 서머스라는 분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여러가지 정책적 조언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번 주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올려라. 세금을 올리라고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하고 싸우고 싶으면 세금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깐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세제 개편 부자 감사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하시기를 이제 응원하고요. 네, 넘어갑니다. 영국의 소비자 심리가 48년 만에 최악이라는 소식입니다. 과거에 보면 오일 쇼크,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코로나가 있었고요. 등등 있었지만 가장 안 좋은 소비 심리인데 이건 이름이 뭐냐면은 코스트 오브 리빙? 살림살이 나빠져서 못 살겠다. 이 위기라는 거죠. 이 위기 이름이 코스트 오브 리빙 크라이시스네요. 위기의 이름이 특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WHO에서 원숭이 두창을 국제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했습니다. 네, 이게 잘 문제가 없이 지나가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5대 항구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밀가격이 이게 빠졌거든요. 6% 금요일 날. 근데 지금 이거 한국을 또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너무하시네요, 러시아. 자, 이 뽀글이 아저씨가 뱅크먼의 FTX가 빗썸 내가 살게 라고 얘기했다는 소식이 주말 동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매각가가 한 4조 원대가 될 거라고 방금 전에 올라왔고요. 김앤장 통해서 실사를 했고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FTX가 과감한 베팅을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가 워낙 이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 야 달러 베팅 가자 막 이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밈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이 내용을 소개했더라고요. 2016년 말에 자, 이게 달러. 야, 이게, 나 달러야. 이거, 나 달러. 나 완전 강해. 나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나 완전 달러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밈 현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온 뉴스도 보면은 샤넬백이 300만 원이나 똑 떨어졌다. 오픈런으로 샀는데. 그리고 롤렉스 시계가 3억 원 하던 게 1억 원으로 떨어졌다. 막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샀던 샤넬백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모다란 교수님이 밸류에이션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레밍을 이야기했었죠. 레밍은 앞에 있는 레밍이 뛰어간다고 해서 나도 같이 뛰어가는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FOMC 회의도 있고요. 빅테크들 실적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